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용어 비읍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 인증, 방카슈랑스, 배불런 효과, 뱅크런 이런 단어들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경제 금융 용어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젤은 감독위원회부터 빅맥지수까지 정말 다양한 용어들을 다룰 건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경제 뉴스가 훨씬 쉽게 들리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인증.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잠금 해체할 때 지문이나 얼굴 인식 많이 쓰시죠? 이게 바로 바이오 인증이에요. 바이오 인증은 우리 몸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같은 걸 일일이 입력하고 기억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손가락 대거나 얼굴만 보여주면 되니까 엄청 편리해졌어요. 바이오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 홍채, 정맥, 얼굴, DNA, 심장박동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목소리, 서명하는 방식, 걸음걸이, 키보드 치는 패턴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바이오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뭘 들고 다니거나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잊어버릴 수 있고 카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지문이나 얼굴은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훔쳐 쓰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 앱에서 돈 보낼 때도,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할 때도, 회사 출입문 열 때도 바이오 인증을 많이 사용합니다. 집에 있는 스마트 도어락도 지문인식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면 바이오 인증은 내 몸의 고유한 특징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젤은 감독위원회. 1974년에 독일의 한 은행이 망했는데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은행들을 제대로 관리할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예요.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바젤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선진국 10개국만 모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지금은 28개국 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9년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은행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국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지, 자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이 있어야 한 나라의 은행 문제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젤위원회는 전 세계 은행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법규를 만드는 국제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발행시장.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거래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용하는 증권거래소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라서 유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 발행시장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때 회사가 주식을 처음 내놓는 시장이 바로 발행시장입니다. 발행시장에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부 같은 발행주체가 있고 투자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 같은 투자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증권회사 같은 인수기관도 있습니다. 주식 발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에 공개하는 기업 공개가 있고 이미 상장된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려고 새 주식을 파는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가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서 기존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발행시장은 증권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투자자를 만나는 1차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 여러분 집에 혹시 옛날 화폐 남아있나요? 발행중지화폐랑 유통정지화폐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만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돈으로 쓸 수 있는 화폐예요. 예를 들어 옛날 디자인의 1000원권이나 만원권 같은 거죠. 이런 돈은 비록 지금은 안 만들지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쓸 수 있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통정지화폐는 완전히 효력이 없어진 화폐입니다.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나온 돈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건 이제 돈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서 물건을 사거나 은행에서 바꿀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과 동전 6종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행중지화폐입니다. 발행은 안 하지만 여전히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발행중지화폐는 안 만들지만 아직 쓸 수 있는 돈이고 유통정지화폐는 완전히 효력이 없어진 옛날 돈입니다. 5번째, 방카슈랑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보험 상품을 권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방카슈랑스예요.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로 은행을 뜻하는 방크와 보험을 뜻하는 아슈랑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거죠. 원래 은행은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파는데 이 둘이 협력해서 은행 창구에서도 보험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방카슈랑스가 시작됐어요. 방카슈랑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한 곳만 가면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직접 파는 것보다 수수료가 적게 들어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대출 말고도 보험 판매로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의 많은 고객들한테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죠.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다루면 비용이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요즘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보험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리하면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서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6번째, 배당 할인 모형.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배당 할인 모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주는데 배당 할인 모형은 미래에 받을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받을 만원은 지금의 만원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어서 1년 뒤에는 만원보다 많아지니까요. 이런 원리로 미래의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의 배당금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론 고든이라는 학자가 배당금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을 사용하면 현재 주식 가치는 내년 예상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에서 배당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고 배당 성장률은 배당금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배당 할인 모형은 미래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주식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기본 모델입니다. 7번째, 밴드웨건 효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예요. 밴드웨건은 퍼레이드 맨 앞에서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하며 가는 악대차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악대차를 따라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에서 이 용어가 생겨났어요.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지 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옷이나 신발 같은 패션 아이템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기 연예인이 입은 옷이 갑자기 품절되는 것도 밴드웨건 효과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도 사야겠다 며 몰려들어서 주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러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 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품이 어느 순간 꺼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요약하면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을 따라 비이성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으로 시장 거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8번째, 뱅크런. 은행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찾는 장면 영화에서 본 적 있죠. 뱅크런은 은행 파산 우려로 예금자들이 동시에 몰려가서 돈을 찾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돈을 전부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요.
대부분을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보관하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갑자기 지급할 현금이 부족해져서 실제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소문만으로도 멀쩡한 은행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돈을 찾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서 따라 찾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해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망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돈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죠. 요약하면 뱅크런은 은행 파산 우려로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는 현상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9번째, 범위의 경제.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범위의 경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 기업이 한 가지만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함께 만들 때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범위의 경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회사가 승용차만 만들다가 트럭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승용차와 트럭은 엔진, 타이어, 철판 같은 부품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립 라인도 일부 공유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팀이나 마케팅팀도 함께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승용차 공장 따로, 트럭 공장 따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은행이 보험을 같이 파는 방카슈랑스도 범위의 경제에 좋은 예예요. 은행은 이미 전국에 지점이 있고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험도 팔면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잖아요.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도 이런 범위의 경제를 고려합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요약하면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자원을 공유해서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10번째, 법률 리스크. 회사가 사업하다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리스크는 법과 관련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을 제대로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사업을 하다가 처벌받는 거죠. 또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잘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에서 사업할 때 법률 리스크가 커집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법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현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합법인 사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보호법이나 환경 규제 같은 것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각 나라의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요약하면 법률 리스크는 법 위반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며 특히 해외 사업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11번째, 배불런 효과. 비싼 게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이상한 현상을 본 적 있나요? 배불런 효과는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덜 사잖아요. 그런데 명품이나 사치품은 반대로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품을 배불런제라고 부르고 이런 소비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명품 가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제품이라면 비싸져서 덜 팔리겠지만 명품은 오히려 200만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희소성과 특별함이 더 부각되니까요.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가방, 페라리 자동차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배불런제입니다. 이건 밴드웨건 효과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밴드웨건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거고, 배불런 효과는 비싸고 특별하니까 산다는 거죠. 요약하면 배불런 효과는 가격이 비쌀수록 과시 욕구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12번째, 변동금리.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로 할까 변동금리로 할까 고민해본 적 있죠.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년짜리 대출을 4%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1년 내내 금리가 4%예요.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려가도 내 대출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로 받으면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식으로 운영돼요. 보통 CD금리나 코픽스 같은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CD금리 플러스 0.5%라고 하면 CD금리가 3%일 때는 내 대출금리가 3.5%가 되는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CD금리가 3.2%로 올랐다면 내 대출금리도 3.7%로 오릅니다. 언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가 좋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요약하면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금리로 금리 전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13번째, 변동금리 부채권. 채권에도 금리가 계속 바뀌는 게 있을까요? 변동금리 부채권은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연동해서 바뀌는 채권입니다. 보통 채권은 처음 발행할 때 정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고정되는데 변동금리 부채권은 이자 지급 시기마다 금리가 달라져요. 이런 채권은 주로 금리 변동이 심할 때 발행됩니다. 미래 금리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변동금리로 발행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리가 오를 때는 변동금리 부채권이 유리합니다. 채권 이자가 시장금리 따라 올라가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는 발행자가 유리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변동금리 부채권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CD금리나 국고채 금리 같은 시장금리를 사용하고 가산금리는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이고 가산금리가 1%면 채권 이자율은 4%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고정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변동금리 부채권을 발행해요. 또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을 때 장기 자금을 낮은 단기금리로 조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변동금리 부채권은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채권으로 금리 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입니다. 14번째, 보기화폐. 박물관에서 전시용 화폐를 본 적 있나요? 보기화폐는 연구나 전시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사용 중인 돈에서 따로 떼어놓은 화폐를 말합니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현용 보기화폐는 지금 쓰는 돈 중에서 전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빌려주려고 따로 보관하는 돈입니다. 새로운 화폐가 나왔을 때 보관용으로 따로 챙겨두는 거죠. 연구시험용 보기화폐는 화폐를 만들 때나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연구를 할 때 쓰려고 만든 샘플이에요. 완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위조지폐나 품질이 안 좋은 화폐도 연구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해요. 외국 보기화폐는 말 그대로 외국 돈이나 외국의 보기화폐를 한국은행이 수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화폐류는 옛날에 쓰던 돈인데 이제는 통용력이 없어진 화폐들이에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예전에 쓰던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보기화폐들은 화폐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되거나 화폐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약하면 보기화폐는 전시 연구 교육 등 특별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화폐 샘플입니다. 15번째, 보완자본. 은행의 자본 구조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보완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한 종류입니다. 은행 자본은 크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뉘는데 보완자본은 말 그대로 기본자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보완자본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채권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게 포함됩니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 예금자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하고 만기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상환 유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이유는 은행이 어려울 때 이 자본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망하면 일반 예금자들이 먼저 돈을 받고 보완자본 투자자들은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자본 증권은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이자율도 높아요. 대손충당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돈인데 이것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요약하면 보완자본은 은행이 위기 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보완적 자본입니다. 16번째, 보완재. 함께 쓸 때 가치가 생기는 물건들이 있죠. 보완재는 2가지 이상의 상품이 함께 사용될 때 효용이 생기는 재화를 말합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예요. 자동차와 휘발유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휘발유 수요도 늘어나겠죠. 자동차와 휘발유는 따로 쓰면 의미가 없고 함께 써야 비로소 가치가 있으니까요. 커피와 설탕, 빵과 버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프린터와 잉크, 스마트폰과 이어폰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보완제 관계입니다. 보완제의 특징은 한쪽 가격이 오르면 둘 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자동차 사는 걸 꺼려하게 되죠. 전기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도 휘발유 가격 부담 때문이에요. 기업들도 보완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면도기 본체는 싸게 팔고 교체용 날은 비싸게 파는 것처럼요. 면도기를 일단 사게 만들면 계속 그 회사 날을 사야 하니까요. 요약하면 보완제는 함께 사용해야 효용이 생기는 재화로 한쪽 가격 변화가 다른 쪽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17번째, 보통주자본. 은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본을 보통주자본이라고 합니다. 은행 자본 중에서도 가장 질 좋은 자본이에요.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왜 가장 질 좋은 자본일까요? 은행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는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나 채권자들은 먼저 돈을 받고 보통주 주주들은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는 위험이 크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본입니다. 바젤 3라는 국제은행 규제에서는 은행이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4.5% 이상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이 가진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곱한 겁니다. 안전한 국채는 가중치가 낮고 위험한 대출은 가중치가 높죠. 보통주가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제일 나중에 청산받아야 하고 만기가 없어야 하며 함부로 상환할 수 없어야 해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진짜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요약하면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자본으로 위기시 손실을 최우선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18번째, 보호무역주의. 나라 간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을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특정 물건의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관세를 높여서 수입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같은 방법도 쓰이죠.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외국 제품과의 경쟁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이 싸게 들어오면 국내 철강 회사들이 어려워지니까 관세를 높여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철강 산업은 보호되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국산품을 사야 하고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보호무역주의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해왔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미국 같은 나라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19번째,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환율을 어떻게 정할까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는 여러 나라 통화의 가치 변화를 종합해서 자국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사용했던 환율 제도예요. 이 제도에서는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통화를 묶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에 든 통화들의 가치가 변하면 각 나라와의 교역 비중에 따라 우리 환율에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과 교역을 많이 한다면 달러, 엔화, 유로를 바스켓에 넣는 겁니다. 미국과 교역이 제일 많으면 달러 비중을 높게 하고 일본과의 교역이 그 다음이면 엔화 비중을 그 다음으로 하는 식이에요. 이 제도의 장점은 특정 통화에만 환율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러만 보고 환율을 정하면 엔화나 유로 가치가 변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통화를 함께 고려하면 환율이 더 안정적이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경쟁력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 환율 제도로 바꿨습니다.
요약하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는 여러 주요 교역국 통화의 가치 변화를 종합해서 환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0번째, 본원소득.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받는 소득을 본원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순소득이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일하거나 자산을 빌려줘서 버는 모든 소득이에요. 본원소득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피용자 보수는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나 상여금 같은 거예요. 둘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사업해서 남긴 이익입니다. 셋째,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정부가 생산이나 수입에 매기는 세금에서 보조금을 뺀 거예요. 넷째, 순재산 소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임대료나 배당금, 이자 같은 겁니다. 본원소득의 핵심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권 당첨이나 증여 같은 건 본원소득이 아닙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의 소득, 가게 운영에서 남는 돈, 건물 임대료,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다 본원소득에 포함되죠. 국가 경제의 소득 수준을 측정할 때 이 본원소득을 중요하게 봅니다. 요약하면 본원소득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제공해서 얻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21번째, 본원소득 수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가 본원소득 수지예요. 외국과 주고받는 소득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이 있습니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보내는 돈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고 받아오는 돈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향에 송금하는 돈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이고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받는 월급은 수입이 되는 거죠. 투자소득은 더 중요한데요. 해외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회사 주식을 사서 받는 배당금, 외국에 빌려준 돈의 이자 이런 게 투자소득 수입이에요.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받아가는 배당금이나 외국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투자소득 지급입니다. 투자소득은 직접 투자소득, 증권 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으로 세분화돼요.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서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원소득 수지는 외국과 주고받는 급료와 투자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제수지 항목입니다. 22번째, 본원통화. 돈이 어디서 처음 생겨날까요?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통화로 모든 돈의 원천이 됩니다.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둔 지급준비금을 합친 거예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거나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본원통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100억 원어치 사면 그 은행의 한국은행 계좌에 100억 원이 입금되죠. 이게 본원통화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재미있는 건 본원통화가 훨씬 많은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은행이 받은 돈 중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줍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다시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또 그중 일부를 대출해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본원통화의 여러 배에 달하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걸 통화승수 효과라고 해요. 통화량은 본원통화의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요약하면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통화로 통화승수를 통해 훨씬 많은 시중통화를 만들어냅니다. 23번째, 볼커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만든 중요한 금융규제입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는 규칙이에요. 이름은 전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고객 예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 계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면서 투기하는 걸 금지한 겁니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금지하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은행은 고객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증권을 사고 팔아야 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해지 거래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안에서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나 구체적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거래는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투기와 정당한 거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이 이건 해지 목적이었어요 라고 주장하면 규제 당국이 입증하기 어렵죠. 볼커룰은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은행들의 위험한 거래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요약하면 볼커룰은 은행의 자기 계정 투기 거래를 금지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미국의 금융 규제입니다. 24번째, 부가가치.
경제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 추가로 창출된 가치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빵집에서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밀가루와 설탕을 5,000원에 사서 빵을 만들어 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 빵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0원입니다. 만원에서 재료비 5,000원을 뺀 게 부가가치죠.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 투입을 뺀 값입니다. 총산출은 생산한 전체 가치고 중간 투입은 생산 과정에서 쓴 재료나 서비스의 가치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GDP가 바로 이 부가가치를 다 합친 겁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국 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부가가치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세금 같은 걸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가치가 노동자 월급, 사업자 이익, 감가상각비, 세금으로 배분되는 거죠. 요약하면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가치로 GDP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25번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 무역 통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실제로 각 나라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무역 통계의 문제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을 생각해봅시다.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수출액이 전부 중국 수출로 잡혀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하는 일은 조립뿐이고 부품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중국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건 조립비뿐인데 수출액 전체가 중국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이런 중복 계산을 없애고 실제 각국이 창출한 가치만 계산해요. 아이폰 예시에서 한국이 만든 디스플레이 가치는 한국 수출로, 일본이 만든 카메라 가치는 일본 수출로, 중국의 조립 비용만 중국 수출로 잡는 거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이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기존 통계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중간재 중복 계산을 제거하고 각국이 실제 창출한 가치만 측정하는 새로운 무역 통계 방식입니다. 26번째,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 수요가 생기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질까요?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소비나 투자 같은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농산물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9라고 하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100만원 발생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90만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해요. 농산물을 팔면 농민의 소득이 생기는 게 직접 효과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료나 농기계 수요가 생기면서 그쪽 산업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간접 효과죠. 재미있는 건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 유발계수를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원 수요가 생기면 그중 일부는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머지는 수입품 구매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산업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달라요. 서비스업은 보통 계수가 높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계수가 낮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이 계수를 참고해서 어떤 산업을 지원하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최종 수요 한 단위당 경제 전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7번째, 부동화와 무건화. 증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부동화는 실물 증권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래할 때 종이를 주고받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주식을 사면 실제 종이 주권을 받아서 금고에 보관했어요. 팔 때는 그 종이를 들고 가서 넘겨줘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고 관리도 번거롭습니다. 부동화는 모든 실물 증권을 예탁기관에 맡겨놓고 거래할 때는 장부상으로만 기록을 바꾸는 거예요. 주식을 팔았다고 종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장부에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전했다고 기록만 하는 겁니다. 무건화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아예 실물 증권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주식이 발행될 때부터 종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은 거의 다 무건화된 주식입니다. 실물 주권 같은 건 없고 증권사 계좌에 숫자로만 표시되잖아요. 부동화와 무건화의 장점은 거래가 빠르고 안전하며 비용도 절감된다는 겁니다. 종이를 인쇄할 필요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어요.
요약하면 부동화는 실물 증권을 한 곳에 보관하고 장부로만 거래하는 것이고, 무관화는 아예 실물 없이 전자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28번째, 부채담보보증권.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금융상품입니다. 부채담보보증권은 여러 개의 채권이나 대출을 묶어서 만든 증권이에요. 영어로 CDO라고 하는데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 약자입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이나 회사채를 모아서 풀을 만듭니다. 그 풀을 기초로 여러 등급의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AAA 등급부터 등급 없는 주식 비슷한 것까지 만들죠. 높은 등급 증권은 이자율이 낮지만 안전하고, 낮은 등급은 이자율이 높지만 위험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풀에서 돈이 들어오면 먼저 고등급 증권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저등급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대출을 못 갚으면 저등급 투자자가 먼저 손해를 보고 고등급은 보호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CDO를 많이 만들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CDO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어요. 요약하면 부채담보보증권은 여러 채권과 대출을 묶어 만든 증권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29번째, 부채비율.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회사가 얼마나 빚에 의존해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억이고 부채가 50억이면 부채비율은 50%예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봅니다. 부채비율이 100%라는 건 빚과 자기 자본이 같다는 뜻이고, 200%면 빚이 자기 자본의 2배라는 거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게 때로는 유리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해요. 이자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빚을 못 갚아서 부도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꺼려집니다. 돈을 빌려줘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업종마다 적정 부채 비율이 다른데요. 제조업은 보통 150% 이하면 양호하다고 보고, 건설업은 그보다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부채 비율과 반대 개념이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낮아집니다. 요약하면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30번째,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만든 자유무역협정입니다. NAFTA라고 부르는데 1994년에 발효됐어요. 핵심 내용은 세 나라 사이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15년에 걸쳐 없앴겠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과 캐나다는 1989년에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 멕시코가 추가되면서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운송 같은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NAFTA의 취지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경쟁력 있는 경제 블록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협정 이후 세 나라 간 무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많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임금이 싼 멕시코로 옮겨가면서 실업이 늘었다는 불만이 있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 대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을 장악해버렸다는 문제가 있었죠. 환경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의 느슨한 환경 규제를 이용해서 오염산업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NAFTA를 재협상해서 USMCA라는 새로운 협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약하면 NAFTA는 북미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 통합과 일자리 문제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31번째, 분리결제. 증권거래에서 돈과 증권을 따로 주는 방식입니다. 분리결제는 증권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지급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주식을 넘겨주고 돈은 내일 받는 식이죠. 이 방식의 문제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먼저 넘겨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돈을 먼저 줬는데 주식을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동시결제 방식을 씁니다. DVP라고 하는데 딜리버리 벌서스 페이먼트의 약자예요. 증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돈이 이체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결해서 한쪽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시결제를 권장하고 있어요.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이라는 국제 기준에서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제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결제는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 리스크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해요. 요약하면 분리결제는 증권과 대금을 따로 주는 방식으로 위험이 커서 요즘은 동시결제를 선호합니다. 32번째,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 기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한 기관이 관리하죠. 모든 거래 정보가 그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는 겁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다릅니다. 거래 참여자 모두가 전체 거래 장부를 각자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모든 참여자가 검증하고 자기 장부에 기록합니다. 장점이 뭘까요? 첫째, 한 곳이 해킹당해도 다른 곳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안전합니다. 둘째, 중앙기관이 필요 없어서 비용이 줄어들어요. 셋째,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 대부분을 동시에 해킹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어요. 개방형은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폐쇄형은 허가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들은 주로 폐쇄형 분산원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가상통화뿐만 아니라 국제송금, 증권거래, 무역금융 같은 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 기록을 여러 참여자가 분산 보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보안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33번째, 분수효과. 경제정책의 효과가 아래에서 위로 퍼진다는 개념입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주장이에요. 분수에서 물이 아래서 위로 솟구치듯이 하위 계층에서 시작된 효과가 상위 계층으로 번진다고 해서 분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대부분 소비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죠. 이들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논리를 따르는 건데요. 경기를 살리려면 총수요를 늘려야 하고 총수요를 늘리려면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낙수효과와 정반대 개념입니다. 낙수효과는 부자들을 먼저 도와주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건데 분수효과는 서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거죠. 실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복지 지출 확대, 저소득층 감세 같은 게 있어요. 요약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이론입니다. 34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 완벽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말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엄청 많으며 파는 물건이 다 똑같고 정보도 완벽하게 공유되는 시장이죠. 현실에서는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뿐인 시장이에요.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독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만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이 대표적이에요. SKT, KT, LGU+ 이렇게 몇 개 회사만 경쟁하잖아요. 셋째,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많지만 각자 차별화된 제품을 팝니다. 치킨집이 많지만 브랜드마다 맛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의 대부분 시장으로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으로 나뉩니다. 35번째, 불태화 정책. 외환 거래로 인한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정책입니다. 불태화 정책은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걸 다시 회수하는 정책이에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수출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이 달러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면 시중에 원화가 늘어나죠. 원화가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리나 물가가 움직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국채를 팔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늘어난 돈을 다시 흡수해요. 이게 불태화 정책입니다. 외환시장 개입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그럼 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니까 시중에 원화가 풀리겠죠. 이때 불태화 조치로 풀린 원화를 다시 회수하면 환율에는 개입하면서도 통화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태화 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 정책과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통화 정책은 경기나 물가 조절이 목적이지만 불태화는 해외 부문 때문에 생긴 통화량 변동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요약하면 불태화 정책은 해외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켜 금리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36번째, 브레튼 우즈 체제. 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국제통화 시스템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44년 미국 유엔푸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 만든 협정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1930년대 대공황으로 근본이제가 무너지고 무역 규제가 심해지면서 국제통화 질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던 거죠.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이제를 만들었어요. 각국은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가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어요. 각국이 달러 대비 환율을 고정하되 필요하면 IMF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만들어졌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했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제 유동성이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조정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1971년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후 주요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어요. 요약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후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 국제통화체제로 1971년까지 유지됐습니다. 37번째,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사건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를 합친 말이에요.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51.9%가 EU 탈퇴에 찬성했습니다. 왜 영국 국민들이 탈퇴를 선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을 구제하느라 영국 재정 부담이 컸고 EU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영국에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EU 회원국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와서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불만도 있었고 EU 규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영국의 주권을 되찾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겁니다. 국민투표 이후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의 탈퇴 의사를 통보했고 긴 협상 끝에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떠났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컸어요. 영국과 EU 간 무역에 관세와 통관 절차가 생겼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영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요약하면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로 이민과 주권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2020년 공식 탈퇴했습니다. 38번째, 브릭스.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국들을 묶은 개념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리켜요. 2001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 원래는 남아공 빼고 4개국이었습니다. 각국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BRICS라고 불렀어요. 2011년에 남아공이 추가되면서 BRICS가 됐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주목받았을까요? 공통점이 많아요.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브릭스 국가들은 2009년부터 정상회의를 열면서 공식적인 협의체로 발전했습니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협력하고 있어요. 이들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서 신흥국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브릭스 개발은행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달라서 공동 행동을 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요약하면 브릭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5개 신흥 경제대국의 협의체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39번째,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체인처럼 연결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작동 과정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듭니다. 이 블록을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하고 참여자들이 검증해요. 검증이 끝나면 이 새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의 맨 끝에 연결합니다.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정보가 들어있어서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죠. 블록체인의 핵심은 보안성입니다. 한 블록의 정보를 조작하려면 그 이후 모든 블록을 동시에 바꿔야 해요. 참여자 대부분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지만 활용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국제 송금, 부동산 등기, 위료 기록 관리, 전자투표,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로 보안성이 높고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40번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탈중앙화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한다는 뜻이에요. 기존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은 은행 서버에, SNS 데이터는 페이스북 서버에 저장되죠. 한 곳에 모든 데이터가 모여 있으니 해킹당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블록체인은 달라요.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데이터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한 곳이 공격받아도 다른 곳에 기록이 남아있으니 안전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해요. 긴 숫자 문자열로 된 주소를 갖게 되는데 이게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해요. 공식적인 중앙 사본이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신뢰받지 않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네트워크로 전송되고 채굴자들이 검증해서 블록에 추가한 다음 다른 채굴자들에게 알립니다. 역설적이지만 탈중앙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비싼 컴퓨터가 필요한데 결국 돈 많은 대규모 채굴자에게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보안성을 높이지만 대규모 설비 보유자에게 힘이 집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41번째, 비관측 경제. GDP 통계에서 빠지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비관측 경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이에요. GDP를 계산할 때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하경제예요.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으로만 거래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과외를 하고 현금을 받으면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득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불법 생산도 비관측 경제에 속해요.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성매매 같은 것들이죠. 불법이지만 경제활동이니까 원칙적으로는 GDP에 포함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은 제대로 된 장부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청이 조사하기 어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비관측 경제의 규모가 크면 실제 경제 규모보다 GDP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여러 방법을 써서 비관측 경제를 추정해서 GDP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비관측 경제는 지하경제, 불법 생산 등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GDP 추정의 어려움을 만듭니다. 42번째, 비교우위. 국제무역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비교우위는 자국이 상대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해서 무역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경제학자 리카도가 만든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있고 쌀과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한국은 쌀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일본은 자동차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면 한국은 쌀 생산에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한국이 쌀만 만들고 일본이 자동차만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이에요. 각자 잘하는 걸 하니까 효율적이고 무역을 통해 필요한 걸 얻으니까요. 중요한 건 절대적 생산성이 아니라 상대적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쌀도 자동차도 한국보다 잘 만든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훨씬 잘 만든다면 자동차에 특화하는 게 유리해요.
이 이론은 자유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노동만 고려하고 다른 요소는 무시했고 두 나라 두 상품만 가정했죠. 현실은 훨씬 복잡하지만 비교우위 개념은 여전히 무역 이론의 기초입니다. 요약하면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잘 만드는 상품에 특화해서 무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라는 이론입니다. 43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생산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나 임금 같은 생산 비용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에요.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자재, 노동력, 에너지가 필요하죠. 갑자기 석유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운송비, 원료비, 전기료가 다 올라가요.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석유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생산비가 올라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급격히 오를 때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이 많이 오르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도 오르는 거죠. 요약하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나 임금 같은 투입 비용 상승으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으로 경기 위축을 동반합니다. 44번째, 비트코인.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든 디지털 화폐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참여자들이 검증하는 방식이죠.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발행되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컴퓨터에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10분마다 하나씩 새 블록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블록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문제도 많아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화폐로 쓰기 어렵고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 채굴에 엄청난 전기가 소모돼서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거품 논란도 컸어요.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로 총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가격 변동성과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45번째, 빅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그걸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걸 의미해요.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 덕분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검색하고 클릭하고 구매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되죠. 빅데이터의 특징을 OV로 설명해요. 대용량, 초고속, 고다양성, 고가변성, 고정확성입니다.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돼요. 빅데이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처리 기술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분석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비싼 슈퍼컴퓨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여러 대의 저렴한 서버를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기술도 발전해서 감성 분석 같은 것도 가능해졌어요.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분석하는 거죠.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 정부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병원은 질병 진단에 사용합니다.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영화나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도 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예요.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큽니다. 요약하면 빅데이터는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6번째, 빅맥 지수. 환율이 적정한지 재미있게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빅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만든 비공식 환율 비교 지표예요. 맥도날드 빅맥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빅맥 가격을 비교하면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같은 물건은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빅맥이 4,300원이고 미국에서 4.79달러라고 가정합시다. 일물일가 법칙대로라면 환율은 898원 정도여야 해요. 그런데 실제 환율이 1,144원이면 원화가 22%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빅맥 지수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워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빅맥 가격에는 임대료, 인건비 같은 현지 비용이 반영되고 나라마다 세금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도 있고 빅맥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고급 음식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싼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신뢰도가 낮지만 환율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교육 도구로는 훌륭합니다. 요약하면 빅맥 지수는 각국 빅맥 가격을 비교해 환율의 적정성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비공식 지표입니다. 오늘 경제 용어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